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희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죠. 11월 3일 뉴스에이 라이브 출발합니다. 오늘 뉴스에이 라이브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그런데 두 사람이 박빙의 대결을 계속 이어가면서 난타전도 이어가고 막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말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Let's put her with a rifle standing there with 9 barrels shooting at her, okay? Let's see how she feels about it. You know, when the guns are trained on her face. Any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uses that kind of violent rhetoric is clearly disqualified and unqualified to be president. 김 전 부대변인, 해리스 후보를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사람이 듣기에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수준의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사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총기라는 건 되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고 본인도 피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어떤 한 후보에 대해서 닉 체니 예전에 이제 W 부시 대통령 때 이제 부통령하는 체니의 어떤 딸이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정치인인데 반 트럼프 인사라고 하는 리즈 체니 전 의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 얼굴에다 총구를 겨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지금 미국 대선이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피격을 당했고 총기 사용이 허용되는 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협박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의 말은 거칠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얼굴에 총구를 거는다면 이게 어떻겠느냐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는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뭔가 절차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본인을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총기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총기라는 것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이제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후보 캠프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 발언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죄가 별도로 그 주에 따라서 이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이 리즈 체니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한 겁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트럼프를 직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게 또 법적으로는 이 주에 있는 공무원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 미국 법무부 장관이 좀 검토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서 이게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지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진 게요. 이번 논란이 있기 전에 이른바 쓰레기 공방으로 비판의 화살을 받을 뻔하다가 민주당 측에서 오히려 다시 실책을 하면서 좀 뒤집힌 수순이었거든요. 일단 어떤 논란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His demonization is seen as unconscionable, and it's un-American. 250 million people are not garbage. I can tell you who the real garbage is, but we won't say that. How do you like my garbage truck? This truck is in honor of Kamala and Joe Biden. 구자홍 차장님. 네. 그러니까 트럼프 측의 인물이 푸에르토리코를 대상으로 쓰레기 섬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다가 네. 그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또 실언을 했다가 네.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실언을 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이제 힌치클리프라는 이 코미디언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사람들이 이 라틴계가 많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미디언이 이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다 이렇게 막말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돼서
오히려 그 트럼프 후보 측이 그 캠프가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조 바이든 이 대통령이 이 해리스 후보를 좀 지지하는 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오히려 쓰레기다라고 역공을 취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는 미국의 어떤 그 유권자의 상당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논란이 이 트럼프 후보를 그 곤란스럽게 했다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쓰레기 논란이 이렇게 좀 과열되는 와중에 트럼프 후보 본인의 9개의 총구가 그녀를 향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제 이런 더 자극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쓰레기보다 총구라는 오히려 새로운 이슈가 좀 쓰레기 논란을 좀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총구 이슈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발언으로 해리스 후보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침묵하던 유명 인사들이 나섰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NBA, 그러니까 농구, 인기 농구 리그잖아요. 거기에 살아있는 전설로 부르는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선수가 해리스를 구명 운동하기에 나섰습니다. 예. 또 영화 어벤져스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로버트 다우 주니어스라든지 유명한 이 배우들이 해리스 구하기에 총출동하려고 SNS에 또 구명 운동을 하고 있고, 더 특이한 점은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던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까지 나는 공화당원이기 전에 미국인이다라면서 해리스를 돕기로 하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 막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막말이 더 이상 큰 효과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실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 선거가 동률로서 지금 막판으로 치다 보면 사실 득점보다 실점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양 캠프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본인을 푸에르토리코계라고 밝힌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까지 유세 현장에 등장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제니퍼 로페즈의 발언을 듣고 막판 접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 미국 대선 판세 어떻게 되는 건지 장하연 앵커의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I am Puerto Ricans. I was born here and we are Americans. I will be casting my ballot for Kamala Harris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oudly. 미국 대선을 이틀 앞두고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주요 경합주 판세가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종합분석기관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공개한 1일 기준 경합주 7곳의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48.5%로 47.6%를 기록한 해리스 부통령보다 0.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투표 전날까지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지만 최종 선거에서는 패배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대선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장하연 앵커의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으로 사전투표자가 벌써 6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사전투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에게 유리한 건가요?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이 정치적 셈법에 대해서 계산을 분지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전투표율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추세이지 않겠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진영에서는 투표를 많이 독려하기도 했고 실제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장에 사전투표에 참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일론 머스크의 등장도 사전투표율의 어떤 그 반등과 또 이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냈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이 사전 여론조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 62% 정도가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전 투표율로만 보면 더블 스코어 정도의 차이가 나오곤 있지만, 예전에 힐러리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사전 투표에선 이기고 본선에서 패배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행태가
미국의 백인 여성 유권자 표심에 달려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풀이하세요? 왜냐면 일단 유권자층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30% 정도가 백인 여성이고요. 예. 실제로 이번에는 이 낙태와 관련해서 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 여성들이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 보수 지지층이 상당히 좀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그런 추세가 있었지만 이걸 추이로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표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샤이 해리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지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실제 투표소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담지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여성이고 이 낙태권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표심을 몰아주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아마 안보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장소장님.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방위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1조 넘는 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제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자산과 군인들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마지막 기간에 기억해 보시면 당시 방위비 분담금의 5배를 요구해가지고 협상이 사실상 결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타결이 됐었는데 만약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 방위비 분담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듣고 오늘 아침 긴박하게 돌아갔던 소식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주 보여주시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되면 저희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마는 김 전 의원이 출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여성을 마녀 사냥하는 걸로 몰아가느냐. 이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치권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여성을 마녀 사냥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필 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자기 방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실체에 대해서 밝혀라. 어떻게? 검찰의 강제 수사권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이 하고 있는 수사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의 자기 방어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가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최초의 이 리스크들이 지금 생긴 최초의 이슈는 뭐였냐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본인의 세비를 절반씩 나눠 가졌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수상한 9천만 원의 돈 거래에 대한 진실 규명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명태균 씨가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3명,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약속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 ABC 3명이 공천에 탈락하자 그들에게 받은 돈을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비 보증 비용으로 지금 변제했다라는 이 정도의 논란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의원에게 진실을 추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민 의원님. 네. 저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여기서 말한 마녀 사냥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을 당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 행태를 봤을 때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슬을 했다. 그다음에 특정 인물과 미래를 즐겼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머리 모양을 하느라고 뭐 대응을 못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었습니다. 선전선동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것도 없고요.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김영선 씨가 얘기할 때 그 명태균 씨의 관계를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강혜경 씨가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당선 이후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 쪽에서. 결국은 본인이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겠죠. 그렇다면 자기가 어떤 사람,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말의 권위를 빌리자면 내가 연락이 되고 있는 사람이 더 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부풀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그 말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상황이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가 실질과 실제는 다르지만 뭔가 권력설 1위처럼 되고 그거를 기준으로 전제로 깔아서 야당이 공격하는 이 지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 목소리를 다 듣고 갈게요.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녀사냥이라는 그런 분석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마녀사냥이 뭡니까? 본인이 마녀인지 아닌지를 밝히라고 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굉장히 좀 단죄가 됐다라는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식으로 단죄된 거 아니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졌죠. 물론 의혹의 과정 중에 과장된 부분 짚어주신 대로 저는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이 최순실 씨라는 비선을 동원해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연설문을 첨삭했다라는 이유로 지지율이 그 뒤로 5% 급락했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쓰여졌던 거죠. 지금 김영선 의원은 본인이 여성 의원이라는 부분, 여성 정치인이라는 부분을 좀 부각하면서 내가 여성이라서 과도한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녹취가 나오고 있고 명태균 씨의 진술이 나오고 있고 본인은 심지어 세비를 명태균이란 아무런 권력과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사람과 이 세비를 나눴었습니다. 절반을요. 예. 1억 가까이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게 과도한 공세라는 차원에서 마녀사냥이라고 폄훼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는 더 좋지 않은 역풍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부장 차장님. 네.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왜 검찰에 출두했는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저런 얘기는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은 지금 그 경남 선관위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의 이 회계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집행이 있는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무슨 사연이 있는지 설명을 하라라는 그 취지에서 지금 검찰에 소환을 한 겁니다. 무슨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소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신과 관련된 이 고발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마녀 사냥이 아니냐 이렇게 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본질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출석하면서 여러 분야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과. 그런데 그중에서는 일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혜경 씨가 함정을 파서 녹취를 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다그치고 고함치는 통화 기억하실 텐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본인 거 다 윤석이랑 온천해서 윤석이 뭐라 할 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네, 김 전 부대변인님 녹취 들어보면 이제 5선 의원인 김영선 의원을 명태균 씨가 굉장히 고함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5선 의원에게 고함을 칠 수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떤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어떤 의지하는 뭔가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호가호의를 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공천을 준 데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허장성세와 그런 걸 보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거를 속아 넘어갔는지 일종의 사기를 벌였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이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옆에서 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경우도 있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분과 실질적으로 깊은 대화를 안 해도 제3자가 봤을 때 굉장히 그럴싸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과 뭔가 관계가 있는 듯한 네. 그런 인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 제가 대통령하고 어떤 그 당시 후보 시절에 후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듣고 제가 제3자한테 대통령이 후보가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크로스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지금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의 호가호위를 하는 것들이 더 씌어다 보면 실체적인 권력 이상으로 그 허상이 권력이 되고 그게 제3자가 봤을 때 엄청난 권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실 규명은 수사를 통해서 알아질 부분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말이란 게 하나하나 할수록 본인이 더 커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명태균 씨가 본인의 실제적인 능력 이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저런 일방적인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호통치는 녹음 하나 더 듣고 강 부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발. 정치인들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태균 씨가 호통을 치든 말든 간에 그 사람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들으려고 한 거는 어느 정치인보다 낫다. 끝까지 들으려고 한 거는 잘하신 거다. 지금 김영선 의원이 오늘 출석해서 한 이야기까지 이어듣고 오셨는데요, 강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호통을 치든 뭐든 일단 나는 끝까지 들으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내가 무슨 호통을 당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두 분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감정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대화를 듣고 나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저 녹취를 몇 번 들으면서 상당히 김영선 전 의원이 안쓰럽더라고요. 과연 저렇게까지 혼나면서 본인보다 더 어리고 또 사실 본인은 우선 국회의원인데 저렇게까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까지 혼나고 당하면서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어야만 했을까? 과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했어야만 했을까? 또 명태균 씨는 본인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김영선 씨에게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대통령의 얘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저렇게 호통을 줬고 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김영선 전 의원은 어떤 불법을 하려고 했는 건지 이것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김 전 의원에게 기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일반 시민인데 영부인과 통화하면서 의원님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영부인한테 계속 의원님 이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천 관련해서. 그거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하셨을까요? 그거가 왜 문제가 돼요?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하는 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민 누구나 통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의 이제 취사 선택의 문제지만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김 전 부대변인께서는 저 말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2024년도 총선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6차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한 번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텔레그램의 내용이 공개가 됐죠. 그 명태균 씨 관련해 명태균 씨가 결국은 김영선의 어떤 공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선이 기본이다. 그리고 약한 후보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2024년 공천 관련해서는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어떤 집요하리만큼 계속 연락을 했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대해서도 결국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24년 관련은 됐는데 2022년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녹취가 나오면서 불거진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저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는데 이런 통화 내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이든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공천에 뭔가 관여를 한 거 아니냐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런 과정의 어떤 통화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주장처럼 발언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부대변인께서 혹시 네. 이게 뭐 신뢰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통화는 한 적 없고 말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 전 부대변인님도 통화를 하기가 어려운 대상일 것 같은데 네. 명태균 씨는 일반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시로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하고 이게 뭐 의례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일은 아닌데 이런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이름이 언급됐고 그게 공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와중에 김 전 의원이 그게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명태균 씨를 진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좀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녹취를 보면 호통치고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선거 초반에 이 사람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 당대표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선거 전략을 잘 짜고 시나리오 잘 하고 여론조사를 관련해서 뭔가 전문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왔는데 대통령은 이 사람이 쭉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 소위 말한 손절을 했다는 거고 근데 여사는 그거에 대해서 매몰차게 못해서 뭔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앞서 왜 2024년도 상황을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는 여사도 굉장히 피하다가 한 번 연락이 됐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김건희 여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매듭을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어떤 우려, 그다음에 야당의 공격에 있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야당의 주장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서 공천이 됐느냐 여부는 아직까지는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민주당이 공개한 이 녹취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와 통화한 17초 분량의 내용인데요.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내용을 듣고 왔는데요. 여기서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출석했을 때의 목소리가 지금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했던 그 부분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에 들어와갖고 여성을 마녀 사냥하는 걸로 정치를 끌고 가느냐. 헌터손들끼리 싸우다가 힘에 딸리니까 링 밖으로 가서 남의 마누라 두들겨 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비겁한 정치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한번 마녀 사냥했다고 해서 맞들여갖고 또 마녀 사냥으로 정치를 끌고 나가는 거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비겁한 말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장훈 사장님, 네.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녹취를 듣다가 오늘 목소리를 다시 들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좀 뭐랄까요 귀에 꽂혔던 건 마녀 사냥도 마녀 사냥이지만 여성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이라는 그 단어를 꺼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김건희 여사도 여성이고
자신도 여성 국회의원 아닙니까? 여성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 남성 정치인보다 이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약자고 소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의 희소성, 다선 의원의 희소성 뭐 이런 점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여성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국민이 선출한 그 공직자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두고 저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저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 부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건 자유인데 그게 이제 국민들과 공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감이 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역풍을 분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더 대답은요. 본인이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돼 가지고 검찰 조사 받으러 가가지고 뜬금없이 마녀사냥 얘기하는 거는 A를 물어봤는데 B를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본인 앞에 닥친 지금 현실적인 문제부터 잘 해결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들으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기문란 범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장 변호사님, 여당에서는 이거는 위법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임 전날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어서 공무원이 아니란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취임 전날인 5월 9일에 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일정을 보면요. 이 15개 내각의 20명 차관을 발표합니다. 이게 공무원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고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직책을 말합니다. 예. 대통령이야말로 그렇죠. 그리고 그날도 여러 해외 귀빈들을 만납니다. 심지어는요. 인수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인이 가장 그 위세가 등등할 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저는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 이거는 사법 처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과 이렇게 편하게 전화합니까? 명태균이란 사람은 실제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낭설이다, 과장이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육성이 공개됐다는 건 어쨌든 그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국면에서 짜집기다, 위조다, 변조다 이런 식으로는 이 사태가 절대로 엄호되지 않을 겁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녹취가 짜깁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듣고 김 전 부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녹취에 등장하는 명태균 씨도 전혀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녹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잘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유세기관 중에 수고했으니 해주라는 말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된다. 크게 세 구간에서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편집됐다고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편집 안 된 부분을 통으로 끊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민주당에서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국감장에서 들어보자라고 맞섰지만 결국 들어보지 못한 상황인데요. 김 전 부대변인님은 이 시점에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이게 보면 통실비밀보호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랑 이제 앵커, 그 구자준 앵커랑 전화 통화한 부분을 제가 공개하면 상관없습니다. 둘 다 인지를 하고 동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희의 통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을 하면 그거를 어떻게 가공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야당이 현장에서 그거를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원본이 아닌 거죠. 본인들이 가공을 해놓은 부분인데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소리 전문가들이 그걸 하고 법적으로 그걸 판단을 구해봐야 된다는 게 여당과 대통령실의 논리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당시 MBC가 얘기했던 바이든이 틀렸다고 1심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바이든과 미국의 의회를 욕하고 비판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감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1심에서 아닙니다.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도 MBC에 하라고 했는데 MBC는 거부하고 항소를 했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이든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MBC 쪽에서 거기 자막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저도 방송 기자를 했기 때문에 안 들리면 그거에 대해서 블랭크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블랭크를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이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바이든이라고 생각하고 듭니다. 그게 각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17초에 예. 그 녹취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뒤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뒤에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란 게 빠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선상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진실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공무원 신분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야당이 단순히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실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 법적으로 이건 탄핵을 가기 위한 어떤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게 법에 의해서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동의할 수 없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대통령은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차이가 큰 게 이거는 의사입니다.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냐? 친박 의원들을 사실상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청와대에서 하고 그 자료를 당에서 넘겨서 당에서 리스트업을 뽑고 그래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거죠. 한마디 더 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울산 선거 개입 의혹, 그거는 대통령실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게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다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경중을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큰 겁니다. 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장황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전의 사례들과 지금 사례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 부위원장. 일단 저는 그 여당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해명을 할 때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팩트 체크를 다 하시고 하셔야 된다. 저희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요 3분의 1도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를 또 내놓잖아요. 그러면 또 그 해명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궁지에 몰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짜깁기를 했다. 그러면 전체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법원에서 주진우 의원이 일부 공개한 거에 대해서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떳떳하니까 모두 공개하잖아요, 재판부에. 예.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를 공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법원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홈TV, 집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CCTV에서 음성이 녹음된 것은 법적 효력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이 삼자가 녹음한 게 아니라 블랙박스에 설치된 거에서 블랙박스에서 녹음이 된 거라고 하면 이것은 홈TV와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교시 바이든 날리면 듣기평가, 2교시 친오빠는 누구냐, 추리영역, 3교시는 뭡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종합적으로 조금 팩트 파인딩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해명을 하셔야지 자꾸 당선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그 말은 곧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과 관련해서 잘못은 했지만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야 된다는 식의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차후에 발목을 더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말씀하셨는데 한 언론에 의하면 블랙박스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듣기 평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MBC가 들리지 않은 녹취를 자막을 입혀서 왜곡을 시킨 거죠. 그게 듣기 평가를 MBC가 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방송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죠. 잘하고 있다 19%, 잘 못하고 있다 72%, 긍정평가는 역대 최저,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가 나온 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뭐 기자회견이 됐던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네, 실장님. 대통령의 지금 입장 벌써 표명이 알겠습니다. 있을 것으로. 구장훈 차장님. 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할 것이다라는 보도는 사실은 이 녹취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녹취가 보도되면서 국민과의 대화의 성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그전에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의 녹취록 공개되기 전에 국민과의 대화는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절반이 끝나가니까 그러니까 전후로 나눴을 때 전반에 대한 이 소회를 얘기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명태균 씨 녹취록이 불거졌고 그리고 이것에 대통령의 육성이 담기면서 혹시 대통령 취임 전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차분하게 2년 6개월의 국정 성과를 공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국민과의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 명태균 씨 또는 선거 개입 논란 이거에 대한 진솔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인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방법과 시기를 가지고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내일 있을 시정연설은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야당은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외 집회 모습 준비했습니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네, 강 부위원장님.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은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촛불 집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희 민주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놓여진 목표는 특검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1일 날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가지, 그러니까 인적쇄신, 활동자재, 진실규명, 협조 이 3가지를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의 대표도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하물며 제1야당 다수당인 저희 민주당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회에서 저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다수당이지만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든 게 막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외에 또 병행을 하면서 이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이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권에서는 탄핵 대신에 조기 대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하는 야권 인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실제 탄핵에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왜 탄핵이 아니라 조기 대선을 들고 나왔을까요? 일단 탄핵이라는 건 국민적
그런 불행이라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3분의 2의 의결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의 6인의 어떤 찬성이 필요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탄핵이라는 마침표까지 찍힌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이 아니고 이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서도 조국 혁신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 임기 절반도 가지 않았다는데 좌절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지, 물론 이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바꾸고 국민들께 용서받고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가능한지 정치적 상상력을 고민해 보는 것,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부대님이? 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헌법상, 법률상 잘못을 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연성 탄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부분은 뭐냐면 헌재를 통해서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임기 단축 개헌은 뭐냐면 국민 투표가 있습니다. 국민 투표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국민 여론을 통해 가지고 민심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연성 탄핵이 결국은 꼼수 탄핵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고자 하는 그 진심은 뭐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존 본능과 압박감 속에서 나온 꼼수 탄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여기서는 김 전 부대변인과 강부윤 장관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에 집결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채널A 취재진이 현재 전장에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돌격 훈련을 받고 있고 북한 노동자들이 점령지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 내에서의 방해 공작 활동을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산하 국가저항센터.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북한군이 최전선 지역에서 돌격 훈련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Є в них там різні задачі. Є задача штурмувати посадку. Вони відпрацьовують її там. Є задача вилазку в тил робити. Вони її відпрацьовують. А вже робота на місцевості, тобто щоб вони розуміли місцевість, розуміли, які задачі їм ставити, і розуміли, як співпрацювати з підрозділами ЗС РФ. 러시아군이 북한군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냈습니다. В основному вони тренуються вночі. Вони так само їх позбавляють різних засобів інформації. Вони їх так не мали ніяких гаджетів, нічого корисного так не мали. І вони максимально обезпечують їх в комунікації з тими росіянами, які могли б цю інформацію оприлюднит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폭풍군단 소속 특수부대여서 돌격보다는 후방 침투 등을 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돌격의 무도 맡게 될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교착된 전선을 깨기 위해 북한군을 앞세운 돌격 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대규모 공격 작전을 감행하기 이전에 북한군을 선제 동원한 돌격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죠. 국가저항센터는 도네츠크 등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동원해 요새화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Вони будують різні фортифікаційні споруди, тобто протитанкові, якісь бліндажі. Також їх використовують і не тільки для військових споруд, а й для вони будують деякі цивільні об'єкти. 국가저항센터는 향후 추가 파병될 북한군에게 우크라이나에 투항하는 법을 알리고 싶다며 한국 측이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협조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금부터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리포트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에서는 북한이 최전선에서 돌격 훈련도 받고 공격 무기도 지급받고 장비도 지급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부대 파병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거의 전선에 도착해가지고 곧 이제 전투에 투입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투에 투입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K 소총, 자동 소총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야시경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열상 장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저격용 소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급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훈련을 부분적으로 아마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북한군의 전선 투입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는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благодаря особому вниманию, которое уделяется этим отношениям со стороны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им Чен Ына.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데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네, 김 실장님. 네네.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29일부터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반도를 포함한 정세 악화의 원인을 미국과 동맹국들한테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미국과 동맹국한테 돌리는 것은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올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딱 이 부분이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북아에서의 그런 정세 악화는 전부 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을 공동성명에 넣었거든요. 예. 그 내용이 지금 최선희가 얘기하는 이 내용 속에 그리고 이제 라브로프가 얘기하는 이 내용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남북한의 이 연결 도로를 이제 폭발을 하고 그리고 화성 19형을 발사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파병까지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 정세 객화의 책임을 오히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그 동맹국들한테 돌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의 원인 제공을 그쪽에서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객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고요. 예.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할 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기꾼이 하는 얘기에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져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기꾼이라는 사람은 사실관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과 거짓의 그 선을 넘어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윤리적인 기준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장훈 차장님, 네. 국제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명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국제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국민들, 왜 지금 러시아와 이렇게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그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고 있고 병력까지 파견하고 있는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북러 밀착의 이유를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돌려서 논점을 전형적으로 흐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 한반도의 상황이 위중하고 한반도의 정세가 악화되어 있다라면 포탄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습니까? 북한에 훈련된 그 군인들을 그 러시아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상의 얘기는 만약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위협을 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협을 한다라면 자신들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있지 않은 어떤 가상의 현실을 이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렇게 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북한군 파병이 그간 이어져 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선사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실장님, 네. 보면은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파병이 파병을 낳을
가능성 얼마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죠. 그래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한국 안보에는 더 결정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예. 유럽 안보에서는 이럴 겁니다. 지금 이제 여태껏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둘이서만 싸웠는데 어찌됐든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게 북한이 지금 파병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일종의 이제 국제전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고민이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또는 나토에서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두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나토가 직접 개입해 버리면 이건 제 3차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요. 올해 2월 달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무려 5번에 걸쳐서 2,000명 규모의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못했죠.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국가들은 아마 일정 규모의 파병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많이 파병을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총포탄의 수출과 총포탄의 그런 현지에서의 실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 가지고 실험장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총포탄을 훨씬 더 개량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 위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현대전이잖아요. 참호전을 중심으로 한 드론이 핵심이 되는 그 현대전에서 북한이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면 이것이 나중에 한국 안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안보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전혀 분리된 안보 영역인 것 같지만 그것이 이번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유럽 안보와 한반도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의 파병이 세계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사설에 쓰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이건 우리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참관단 파견은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하고 스페인 전쟁,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미서 전쟁이요? 그렇죠. 미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참관단이 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어떤 무기들이 사용이 되고 그들의 전술 전략이 무엇이고 이것이 앞으로 내 나라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관단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한국도 보냈어요. 한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쓰는 장비와 무기가 그 누구 거예요? 북한 거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참관단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 장비가 어떤 종류고 이것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우리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는 안 보냈냐? 여기도 보냈어요. 지금까지는 폴란드에 소규모 인원을 보냈어요. 소규모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현실이잖아요. 이 엄중한 현실에 지금 폴란드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직접 현장에 가서 총포탄의 규모, 그리고 이 병력의 규모,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장비, 임무, 역할, 추가 파병 여부, 앞으로 이것이 북한이 만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전술 전략을 배우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참관단을 보내야죠. 이것 가지고 시비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국방부가 해야 될 고유 임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김용현 국방장관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참관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최고위원을 필두로 해서 참관단을 파견하는 건 사실상의 파병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직접 보낸다는 거, 이라크 전 때도 우리가 참관단을 보낸 전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방 지원 성격이었고 사전에 점검을 한다는 부분이었고 국회의 어떤 동의나
협상이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외형은 동일하지만 그때에 준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워낙에 엄중하고 지금은 북한군이 직접 개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참관단 규모가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로는 우리는 파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외형적 그리고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파병이라고 하면서 또 우리를 공격하는 그리고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굉장히 위협하는데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장차장님께도 여쭤볼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야가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 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여야 상관없이 우리 국민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군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한반도 위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국방부가 참관단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지켜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더 위협이 되지 않나 굉장히 위험하게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참관단 파병에 대해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인지 여야 간에 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파병됐다 중상을 입고 혼자 살아남은 북한군 병사라고 주장하는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성들만 그 시간을 할 것이면 실제로 전체에 참여를 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강력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항상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과 경화를 비롯하여 모두 전사했습니다. 저는 전에 시체를 제수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이제 김 실장님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혼재해서 나옵니다. 예. 제가 볼 땐 저걸 이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혼재돼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저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한 3주 전에는 북한군 6명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젤렌스키도 그러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 이제 진지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선발대들이 갔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가운데서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것이 죽음으로 이제 초래될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신 저 상황이 정말 그 사실에 기반을 둔 저런 영상이라고 하면 전 심각한 문제죠. 아무리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 간의 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군에 대한 아군의 피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북한군 10명이 피해를 입었고 다른 친구들, 내 친구 뭐 개똥이도 죽었고 내 친구 뭐 한소리도 죽었는데 나는 그 친구의 이런 그 시체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비인간성을 저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은 계속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심리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우크라이나가 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저 심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북한군에 입대하는 연령이 17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키나 몸무게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 148cm입니다. 키가요? 네. 그리고 몸무게는 43kg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건 아마 우리 중학생들은 금방 이해가 안 올 거고 아마 여학생들이나 우리 앵커님은 금방 자신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텐데 그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북 간 대치 상황 때는 이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 저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그 자기 군복도 입지도 않고 러시아 용병으로 지금 그 진지에 가서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민족의 입장에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창관단에 우리 심리전 요원들, 선무요원이죠. 선무요원들이 가서 한 명이라도 그 북한군 병사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형으로서 해야 될 과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에 가공할 위력을 과시할 선강이 도래했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km를 5,1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됐습니다.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무기 체계는 제1의 핵심 주력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북한이 화성 19형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ICBM은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역대 최장 약 86분간 비행을 하기도 했고요. 발사대는 11축의 바퀴를 사용한 대형 신형 ICBM인데 제가 주목한 것은요, 김 실장님. 네. 이렇게 본인들이 뭐랄까요,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신형 무기를 발사해 올리는 현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 씨를 동행했다. 주혜 씨라고 제가 했네요. 김주혜를 동행했다. 예. 김주혜 동행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주혜는요, 화성 17형, 화성 18형, 그리고 이번에 화성 19형 발사할 때마다 다 동행을 했습니다. 예. 2022년도에 화성 17형 발사할 때 김주혜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화성 18형 발사할 때도 김주혜 데리고 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김주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ICBM이 발사될 때마다 김주혜를 데리고 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김주혜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김주혜가 제4대 세습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이제 시키는 것이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봐요. 그렇다면 김주혜의 위상을 좀 격상시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는군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해왔죠.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조선시대 2.0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가부장적 제도가 북한 사이에 있는 거고 단 한 번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경험을 단 한 번도 못한 상태에서 왕조 체제에서 독재 체제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이제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어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김주혜를 전면에 등장시켜서 제4세대 지도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가스라이팅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 모셨으니까 마무리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북한은 파병에 대해서 ICBM 발사까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대비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이제 그것마다 이제 서로 대비해야 될 건 따로 있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관단 보내가지고 이것저것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ICBM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면서 여기에 좀 대응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연일 올리고 있는 도발 수위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굉장히 포근한데 내일부터는 추워진다면서요? 네, 내일부터는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옷 단단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은 뉴스A 라이브 여러분 고맙습니다.